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모의고사 6월 요번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문제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문제 또 잘 보시면 또 개정 내용들을 반영했고 또 박스형 문제가 있어서 약간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를 보면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또 나온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점수에 자만하지 말고 점수에 실망하지도 말고 여러분 끝까지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25번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방세법상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우리 재산세 분할납부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 요건과 함께 분할납부 기준 가능 금액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까?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할 재산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얼마입니까 여러분? 15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요. 자, 먼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일 때 분할 납부요. 자, 재산세 납기는 납부기한 지나서 자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자 분할 납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분납기한이 이렇게 7월 31일이 납부기한일 때 9월 30일이 분납기한이 됩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요. 그럴 때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재산세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요.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자, 원래 납기내에 최소한 250만 원 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최대 150만 원을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에 250만 원 최소한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고요. 26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와 납세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 법령에 따른 재산세 경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박스형 형태로 재산세는 출제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출제 형태인데요. 종합 문제로 또 출제가 되죠. 골고루 섞어서. 그럴 때 기억본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의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국가나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또 재산세요.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국가나 지자체와 자, 재산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유상이전을 약정했는데 취득 이전에 미리 사용하는 재산 이런 경우에도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거 이런 것도 아울러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자,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님, 시험님 우리 재산세 비과세 되는 것 중에서요. 자,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림자로 끝나는 임야 뭡니까? 비과세죠.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요거요. 자, 30회 시험 때 자, 우리가 정답적으로 나왔었죠. 림자로 끝나는 최종님, 시험님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맞고 디귿번이요. 디귿번은 2021년도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꼭 아셔야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탁법에 있어 신탁한 재산 재산세 납세 문제는 누구냐?
위탁자입니다. 올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위탁자가 만약에 재산세 등 세금을 못 내면요, 수탁자는 자기가 신탁한 재산에서 그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둡니다. 2021년 신설 규정 꼭 알아두시고요. 니은 디귿번이 그래서 옳습니다. 자, 여러분 27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와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뒷동네 틀렸고요. 2번입니다. 토지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이미 시험에 이런 식으로 2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산세요. 주택분이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고 다만 주택분이요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이 그런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자 20만 원 이하더라도 납기를 언제입니까?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토지분은. 그래서 2번 요거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재산세에서 여러분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요.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놓고 서로 소송 중입니다. 또는요.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입니다. 자, 행방불명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요. 행방불명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재산세는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이렇게 하면 바꾸면 그럴듯한데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자, 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얘 어디 간지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구다? 사용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자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요 틀렸고요. 4번 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아주 답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 세 얼마예요? 1천만 원.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걸 물납합니까? 부동산인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의 요건 다시요. 납부할 세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50만 원 초과 아니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 납부할 곳이 있을 때는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서초구, 성남시 안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성재산에 대한 별장은 1천분의 40의 비례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급택의 경우에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은 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자, 근데 별장, 상시 주거용지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요. 자, 얘네들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토지든 건축물이든 별장, 오락장, 골프장은 1천분의 40, 즉
100분율로 하면 4%예요. 또 고급 주택이요. 고급 주택은 여러분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고급 주택은 그런 거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자, 과표관 4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별장이 4%지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래서 5번이 맞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주택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28회 시험 끝나고 1번 지문이요. 요거 개정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요게 31회 시험에서도 지문에 나왔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대항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건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범위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있죠?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대여로 인한 소득이 요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 요게 사업소득입니다. 자, 근데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인데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이게 포인트고요. 이 부동산 대여소득 사업소득인데요, 부동산 임대업인데 여기에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고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여기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요, 먼저 어떤 거냐면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요게 지상권, 자,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 소득은 요거 사업소득입니다. 자, 근데 요거 사업소득인데 근데 부동산 상해 권리로서요. 근데 여기를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지역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 대여 소득 있죠? 요것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관련된 것은 요거 보고요, 기타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이, 여기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이 여기에 이제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31회 시험 때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거보다 기타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입니다. 2번이요.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14%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4% 세율로 해서 따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무조건 상가 임대는 과세입니다. 근데 주택은 주택 수 등에 따라 월세냐 전세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있으면 보증금을 받고 또는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면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 없이 이거 임대하면 그 월세주택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합니까? 3주택 이상이면서 and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자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즉 전세주택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and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 자, 2주택일 때는 전세보증금은 자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요거 맞고요. 4번입니다. 국외 소지 주택은 물론 제 강의 우리가 요약집을 보시면 제 강의 들으면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주택 수 등에 따라서 여러분 과세, 비과세 여부 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조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국외 소지 주택은 주택 수익 관계없이 과세한다. 우리가 1주택, 소유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월세 받을 때 있죠. 주택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 수익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5번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요.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인데요. 기준시가 10억이니까 얘는 뭡니까? 고가주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주택이라 할지라도 원래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을 보시면요. 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건설업자니까 사업자잖아요. 여러분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사업성을 가지고 건설업자가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업으로서 과세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설업과 있죠.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한번 보시면 건설업과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요. 자, 건설업은 주로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오면 이거 건설업입니다. 자,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있죠? 이것은 건설업입니다. 지금 건설업자가 파는 거니까 이것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업이나 매매업이나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고요. 자, 근데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매매업은요. 이 나머지 이외는 다 이게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거나 토지를 판다거나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 이외는 다 매매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소득이에요. 여러분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구별됩니다. 양도소득은 여러분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합니다. 여기서는 건설업자가 파는 거니까 사업소득이고 건설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억번은 양도소득이 아니고요. 니은번 봅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사채처럼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디귿번 보시면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진별로 단순히 재분할 했다.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니까 자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지분에 변동 없는 공유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이요.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인 것은 니은번 하나만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1번에 민법 245조 1항이요. 자,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죠. 민법 245조 1항 평온 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점유에 시효 취득한 부동산이요. 평온공연하게 소유사로 20년 전에 점유를 개시합니다. 자, 점유 개시했어요. 그러면 점유를 개시했다. 그리고 20년의 시효가 만료하고요. 20년의 시효가 만료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점유계실로 이때 소급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예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이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 이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이 사람이 사용수익이 시작해요? 점유계실로. 그래서 이때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소급합니다. 점유계실로. 그래서 여러분, 자, 시효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닙니다.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는 점유계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기 접수일이 다 틀렸습니다. 시효만료일도 아니고요. 1번 점유계실로 소급합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 이외자에게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시가 5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전세금 3억 원을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쓸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부담부 증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담부 증여잖아요. 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자, 수증자가 전세금, 증여자가 갚을 돈인데 전세금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죠. 그럼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한테는 자,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형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전형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전세금이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금이요. 원래 자, 설정되어 있는데 얘가 증여자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증자가요. 이거 증여자가 갚을 돈인데 수증자가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 원. 자, 그랬을 때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요.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신이 갚을 돈 전세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수증자는 전체 갚아야 하는 돈,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즉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요 사례 같으면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로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취득 양도 시기가 된다. 여러분,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라는 토지를 환지받습니다.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하고요. 환지받으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빚금친 부분은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저한테 정규 수업을 배웠던 분들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를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맞습니다. 4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교환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번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한 판정시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장기 포괄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5번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택의 장기 포괄특별공제액은 10년을 보유한 경우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올해 2021년 개정세법이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2021년도 올해부터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장기 보유특공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장기 보유특별공제는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냐. 먼저요. 얘는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는데 작년까지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를 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보유기간별로 연 4%씩 보유기간별로 연 4%씩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 40%까지요. 연 4%씩. 자, 그다음에 또 거주기간별로 연 4%씩이요. 작년에는 보유기간만 갖고 보유 연수에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최대 24%부터 최대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올해부터는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로 연 4%씩 공제해서 합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때 그래서 20%부터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 장기 보유 공제를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요 최소한 얘는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면서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면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요. 최소한 2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만약에 요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 1세대 1주택인데 3년 이상 보유만 하고 거주를 못했다. 또는 거주를 2년 거주를 못했다. 1년 거주밖에 못했다. 이러면 확대 적용은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공제율,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6%부터 30%까지 이렇게 보유기간별로 연 2%씩 공제하는 일반적인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한 몇 년이요? 2년 이상은 거주해야지만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양도세 과세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로 나눠서 합친 공제율로 공제해 준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100분의 8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거주기간, 2년 거주를 못하면 일반적인 공제율 6에서 30%까지만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문들 장특공제는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안 돼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3번처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1세대 3주택자가 조동상 지역 내 소지하는 주택을 먼저 항도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 배제되고요. 자, 하여튼 나머지 지문들 다 옳은 지문들입니다. 32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사업 속에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는데요. 여러분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소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셔야죠. 얘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송 화해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지가 차린 자금 상각액이라는 것이든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취득가액에서 즉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이번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여러분들 포함되는 것들 꼭 보셔야 되겠고요. 읽어보시고요. 33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4번 지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2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의 양도세 세율은 초과투진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올해요. 여러분 개정세법에서요. 자,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얘네들 1년 미만 등기됐을 때요. 물론 이제 미등기 양도하면 70%고요. 등기가 됐을 때 여러분 봅니다. 등기가 됐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올해 70%입니다.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요거 60%입니다. 자,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요거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주택 조합원 입주권과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분양권이야. 분양권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분양권, 주택 분양권은 자,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요거? 1년 미만 보유하면 70%입니다. 1년 이상이다 그러면 2년 6개월 보유했어도 1년 이상이다 그러면 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은 1년 이상 2년 보유했어도 무조건 60%입니다. 여러분들 1년 이상이만 하면 무조건 몇 프로다? 60%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0%입니다. 60%. 자, 그래서 여기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5번 지문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은 1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을 보시면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세 계산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럴 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가 다 배제됩니다. 그럼 빼낸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1억이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은 얼마냐? 1억이고요. 산출세가 얼마냐고 구하면 자, 미등기니까 70% 세율 적용되고 산출세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양도 차익이 1억일 때 과세표준 금액 얼마냐? 1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왜냐하면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가 다 배제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 알아셔야 되는 지문들이요. 다 중요한 지문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할세기 1,400일 때 양도세는 분할 납부요. 2천만 원 이럴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일에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 4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요. 2번 당연도의 누진세를 중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역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요. 이번에 또 공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자,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세목으로만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조 성립합니까?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1월 31일이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이요.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이고 나머지 재산세 또 재산세 친구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납세무 성립시기 동일한 것은 디귿, 리을, 미음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중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지방세법 중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값을 틀렸습니다. 뭐로 합니까?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됐다.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등기법 중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요. 자, 채권자가 여기 채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채권자가 아니 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것도 있는데 아니 세금까지 대신해 주나요? 이렇게 하는데 왜 채권자가 채무자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 주겠습니까? 아유, 얘 명의로 등기한 이거 얘가 자기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버릴까봐 일단 이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압류해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면세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 오락장에 달한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속 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일단 고급 오락장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과세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아니었어도 존속 기간에 상관없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임시 건축물은 자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임시 건축물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 건축물은요,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요. 임시 건축물 존속 기간 1년 이내일 때, 존속 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 건축물은 요거 비과세합니다. 근데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초과하면 과세인데, 자,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취득세에서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어떤 경우는 존속 기간을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지문은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데, 여러분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대수선은 개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부과합니다.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36번 문제 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건축물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에서 보면 취득세에서 이런 게 몇 번 나옵니다. 건축돼 있고 그 다음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법에서 건축이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이것은 증축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증축 등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수강생분들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안 맞아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자, 건축이요, 신축, 재축, 제외 뭐라고 했습니까? 증축이요. 그럼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죠.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근데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요. 증축이나 개수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습니다.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축 등으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이요.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도 이것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보아서 세율을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입니다. 원시 취득 2.8%.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2.8%고요. 즉 1,000분의 28입니다. 니은번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 취득 가격 6억 원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11%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하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여기서 100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9억 초과하면 요거 3%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까지니까 낮은 1에서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억 원이 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6억 원이니까 1%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와 같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개인갑이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하는 경우이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 5억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증가한가입니다. 밭이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요. 이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가한 가액 4억인데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간주 취득이니까, 자,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이 중과 기준세율 2%죠. 중과 기준세율은 세율을 정합니다. 4억에 2%니까 248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0만 원 4번 정답입니다. 38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봐. 아닙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나중에 아닙니다.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납세지가 자주 나옵니다. 정답집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깔려 나오기도 하는데 납세지는 자주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요거 한 50억 원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를 요구하는데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 금액 50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각각의, 자, 틀렸습니다. 지금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경기도 시부동산이 소재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이 등기소 등록관청이 소재하는 경기도에 취득세를 낸다 그런, 자, 등록면세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면세를. 그래서 이거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바꾼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처음 요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다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다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39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표준세율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1번 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자 아니고
유효지가액의 1,000분의 2. 가등기가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둘 다 되죠? 1,000분의 2 맞습니다. 2번.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부동산가액이고 저한테 배웠던 분들 상속, 상삼, 8, 1,000분의 8이어야 됩니다. 1,000분의 8이어야 되고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채권 금액 1,000분의 2. 전세권 말소 등기죠. 설정 등기일 때가 전세 금액이 1,000분의 2지. 말소 등기니까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그래서 건당 6,000원이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반드시 등록면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40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분할납부는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 틀렸습니다. 법인은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2021년도 개정세법 내용 특징 중에서 자, 우리가 주택분은요.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 있죠?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납세무자 또 과세표준, 세액계산 등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달라집니다. 근데 토지분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납세무자든 법인이 납세무자든 요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근데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적용된다 틀렸고요. 3번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주택의 경우에 수탁자가 종부세 납부를 의무화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다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 소유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누가 납세무자 신탁한 재산? 위탁자입니다. 4번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납세무자가 된다. 자, 개인은 6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되는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올해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시가격 3억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5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가 허용돼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시 단독 소유 1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고 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단독 소유 1세대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세액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2021년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다 봤습니다. 하여튼 개정 내용들을 일부러 숙지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개정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여러분 올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알으셔야 되는 개정 내용들 지금 집어넣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개정세법 숙지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 정답 지문도 중요하지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부러 정답은 어떻든 조금 무난하게 하더라도 나머지 중요한 지문들을 집어넣은 게 많기 때문에 꼭 지문 5개를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점수에 자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시험 장갈 때까지 매일매일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꾸준함이 여러분을 합격의 그 길로 인도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항상 여러분 행운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